오늘 저는 신약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신약 개발은 성공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신약 후보 물질 5,000개에서 10,000개를 시작하면 1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1개 정도가 시판으로 가는 아주 희박한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이 화두가 됐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생물화학적 데이터가 오랜 기간 축적이 되어 있고, 생물정보학과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컴퓨터 성능이 많은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그 기반 기술이 갖춰져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은 보시는 것처럼 PDB, 퍼브캠, 링스 같은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되고, 최근에 인공지능의 성공적인 사례로 알파폴드2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파폴드2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DB 데이터베이스가 오랜 기간 동안 단백질 구조를 측정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축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데이터가 비약적으로 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생물정보학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 아미노애시드 코이볼루션 정보를 통해서 데이터의 부족을 해결하고, 최근에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든 아주 인공지능의 제가 생각에는 가장 대표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가 알파폴드2의 그 네이처 논문인데, 보시면은 캐스프라는 단백질 구조 측정 컴피티션이 학술대회가 오랫동안 열려왔는데, 알파폴드가 2018년에 나오기 전까지는 성능 향상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알파폴드2가 거기에 더해서 20% 이상의 성공 확률을 높임으로 해서 그 단백질 구조 예측이 컴퓨터 기술로 가능함을 보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단백질 구조는 특정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의 구조이고, 왼쪽에 보이는 구조는 알파폴드가 예측한 구조인데,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냐 하면은 모든 측정 장비는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폴드2가 예측한 구조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측정 장비가 측정한 구조가 맞는지 알파폴드2가 예측한 구조가 맞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하면서 신약 개발에 관련된 매우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화합물 합성 과정을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아세토아미노펜인데, 그게 이제 그 타이레놀,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빌딩 블록으로 저 타이레놀을 합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방법을 인공지능으로 가이드가 가능하다라고 한 네이처 논문입니다. 이거는 알파고 테크놀로지를 사실상 그대로 사용해서 그 화합물 합성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화합물 설계도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화합물 구조가 있을 때 그 구조를 합성을 할 수 있느냐 문제고, 지금 두 번째 질문, 화합물 구조를 우리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생물학인 화학적 실험으로 사실은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겪어가면서 이제
구조를 이게 아마 어떤 특정 질병에 작동하지 않을까 해야 되는데 그걸 컴퓨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최근에 있습니다.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페이퍼는 DDR1 카이네이스 이니비터의 후보를 아주 빨리 발견했다. Rapid Identification을 했다는 논문인데 Rapid가 도대체 얼마나 빨리 발견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 화합물들이 이렇게 원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은 컴퓨터가 저런 화합물들을 막 예측을 해내는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화합물을 합성하고 생물학적인 실험을 하는데까지 46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연구 결과라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뉴스로 나간 내용, 레터로 나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합물 구조를 만들었으면 이 화합물 구조가 어느 단백질을 타겟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축적을 해야 되죠.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알파포이드2가 혁신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알게 되기 때문에 어느 단백질로 약이 가게 될지를 예측이 가능하고 타겟 예측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 화학적, 생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수도 없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걸 컴퓨터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약물이 들어가면 인공지능 모델이 구축한 그 약물의 구조와 단백질의 모양을 해서 결합이 될지 안 될지를 예측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제 약이 우리 몸에 들어서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작용을 제대로 하는지를 또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대로 하는지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방법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걸 할 텐데 세포 실험하고 동물 실험하고 임상 실험을 하는데 사실 동물 실험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이 들어오면 세포의 멤브레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유전자 발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우리가 정상 세포에서 약을 치게 되면 점점 세포가 영향을 받아서 그 일종의 표현형 피노타입이 바뀌게 되는데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링스 8000 데이터 같은 걸로 측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약물 독성이죠. 왜냐하면 약이 이제 만들어지고 작동도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 봤는데 환자에서 그 독성 때문에 몇 사람이 죽었다. 그럼 약은 그대로 실패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약물의 독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미국에서 정말 오랫동안 그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을 해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에 어려운 문제라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 진전이 있지만 아마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그러면 이제 약들이 있고 시판된 약이고 이건 독성도 없고 잘 작동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환자에게 적절한 약물을 인공지능으로 추천해 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그래서 많은 약들을 어느 환자한테 어느 질병에 써야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그 유전자 변이 정보로 암 치료제를 추천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만들었고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급증을 할 때 그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치명률이 높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질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는데 약은 없고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인공지능 기술로 기존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코로나에 염증도 줄이고 코로나도 타겟할 수 있다. 동시에 그런 거를 밝혀냄으로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려운 질병은 여러 항생제를 복합으로 쓰기도 하는데 환자의 항생제 지금까지 처방한 히스토리를 보고 인공지능 기술로 다음 이 약이 안 들으면 다음에 무슨 항생제가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추천하는 논문이 최근에 사이언스에 그 출판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약물 추천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맞춤약 추천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환자에게 맞춤약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로 재사용된 바리스티닙의 경우는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냐면요. 그 생물학적인 세포 실험을 통해서 안에서 그 이 약이 어떠한 기작을, 그러니까 유전자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유전자 네트워크를 제약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염증을 줄이고 바이러스를 타겟할 수 있는 약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를 생물학적인 기작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세포 안의 내용을 보는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 그게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 생물정보학이 30년 넘게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그 기술이 지금 AI하고 완전히 접목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개발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뤄야 되죠. 이거 이제 뭐 지금은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모아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만 쓰는 것보다는 거기서 지식을 창출한다고 하죠.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최근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Extending Small Molecule Similarity Principles to All Levels of Biology with Chemical Check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밑에 보시는 25개의 그 사각형이 있는데 25개의 다른 관점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인공지능 기법을 구축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고, 실제 저희가 이걸 써서 약물 후보군을 철회하는가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이 되면, 이건 이제 그냥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죠. 그걸 이제 가공을 해서 지식을 창출한 데이터베이스도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 많은 성공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건 이제 우리나라 대형 제약협회가 제약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협회인데, AI 신약 개발 지원센터를 5월 10일 날 개소합니다. 저도 멤버고.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가 설립한 모감 연구소를 완전히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연구소로 개편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은 굉장히 다학제 학문이기 때문에 다학제 학문을 모아서 잘해봐라,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잘 안 되죠. 제약회사도 있고 비영리기관인 모감연구소도 있고 서울대도 있고 타이트하게 묶여서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고, 따라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을 정말 진지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정말로 이제 특히 저분자 화합물 신약을 만들어서 성공한 예가 아직 없죠.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간 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화학을 옛날부터 오랫동안 너무나 공부를 잘해왔기 때문에 연구를, 화합물을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생물학자들이 너무 우수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하시는 분, 약학하시는 분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생물하시는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정말 많이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그 기존의 방법으로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안 써도 우리 잘 만들어 라고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시판이 되는 약의 성공이 없는 장점은, 우리는 사실 미안하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저항도 적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어려운 점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기가 어려운 사람을 모아서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화학과 생물을 얘기하면서 만들어라 그러면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학의 태동기에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을 사실은 모감 생명과학 연구소가 육성을 했습니다. 인공지능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치고 생물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생물정보학도 가르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들을 저희가 육성해서 우리 국가에 이바지하는 게 저희 모감생명과학연구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AI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AI 기술이 더욱 더 발전돼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개발되는 AI 기술로는 신약 개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AI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 기술은 더 발전이 돼야 하지만 단계별로는 약을 재사용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고 따라서 이제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설립이 돼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초대형 IT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드리면 인공지능 신약 개발은 선발주자가 없습니다. 머크 파이저 그거는 옛날에 약 만드는데 선두주자지 인공지능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요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머크나 파이저 같이 아무리 초대형 제약회사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노력하면 정말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변화는 효율적인 신약 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치료가 안 되던 더 많은 질병을 치료하면서 인류의 복지에 기여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강연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